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유럽이 흔들렸습니다. 북극 항로 LNG선이 사라지고 NATO 긴급회의장에는 한 나라 이름만 반복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오자 독일 대표단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살린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울산 조선소는 새벽 3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멈춘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2027년 1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브뤼셀 기온은 영하 18도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한파였죠. 독일, 프랑스, 폴란드 전역에서 가스 압력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터미널 관제실에 비상 사이렌이 울린 건 그날 밤 11시 42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각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북극 항로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떠 있었죠. 화물 식별 신호 3개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3척. 북극 폭풍 속에서 통신이 끊겼어요. 유럽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실시간으로 치솟았습니다. 회의실 안 누군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트레이딩 루트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저는 손에 쥔 데이터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상사고가 아니었어요.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나토 고위 관계자 22명이 새벽 2시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소피 르클레어가 제 옆에 앉았고 미국 쪽 자리에는 데이비드 밀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봤어요. 크고 굵은 목소리. 군인 출신 특유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유럽 에너지망이 이번 한파를 버티려면 북극 항로 선박 3척 중 최소 2척이 사흘 안에 재가동돼야 한다고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3척 모두 통신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데이비드 밀러가 테이블에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유럽 에너지망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현 시점에서 딱 하나 있다고요. 그가 말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한국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소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즉시 끼어들었죠. 한국이 나토 에너지 위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데이비드는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숫자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데이터를 읽었어요. 유럽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핵심 계약 물량의 63%. 북극 항로 전용 쇄빙 기능 탑재 선박 전체의 76%.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한쪽에 문구가 떴습니다. 유럽연합 긴급 수송망 의존국. 대한민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어요. 가슴 어딘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한국. 저에게 그 나라는 아버지의 분노였습니다.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22년을 일하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아버지. 술에 취해 TV를 켜놓고 한국 뉴스를 보며 중얼거리던 아버지. 저 나라가 우리를 굶겨 죽였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하청국가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략국가라고 부르기엔 역사도 짧고 외교력도 없어요. 공급망 핵심이라는 건 그냥 납기 빠른 제조국이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를 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보고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새벽 4시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이 위기의 열쇠가 내가 무시했던 나라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매우 불편했어요. 비행기는 인천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나토 조사팀 4명과 함께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고속도로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인데 화물차가 줄지어 달리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새벽 5시면 도시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간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빛이 빗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들이 좁은 통로 사이로 쉬지 않고 지나쳤어요. 울산 야간 조선소. 전쟁 같았습니다. 독일이라면 이미 작업 중단이었을 시간이었어요. 우리를 안내한 사람은 현장 총괄 강민서였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거친 작업복.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용접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헬멧을 벗고 악수를 건넸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어요. 통신이 끊긴 선박 3척 중 어느 것을 먼저 수리할 수 있느냐고요. 강민서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척 다 한다고요. 독일 기술자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척만 해도 최소 3주는 걸린다고요. 북극 항로 전용 보강 선체를 재정비하고 통신 모듈 전체를 교체하려면 그게 기본이라고 했죠. 강민서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48시간 안에 첫 번째 선박 출항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독일 기술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위험 공정이 너무 많다고요. 안전 규정 위반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강민서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서서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기이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시한다거나 무례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불필요한 말에 시간을 쓰는 타입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현장을 직접 걸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설계팀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도면을 수정하면 20분 안에 현장 용접공에게 변경 사항이 전달됐습니다. 부품 조달팀은 재고가 없으면 전국 협력사 16곳에 즉시 연락해 가장 빠른 곳에서 당기게 했어요. 작업 중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에서 즉시 결정했어요. 저는 독일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방식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무서운 속도라고요. 그리고 46시간이 지난 후 비가 여전히 내리는 울산 야간 도크에서 첫 번째 선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서서 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술자들도 침묵했어요. 소피가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강민서가 헬멧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선박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세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민서에게 요청했습니다. 조선소 내부를 제대로 보여달라고요.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말없이 앞서 걸으며 안내했어요. 설계동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화면부터 봤습니다. 3개의 대형 모니터에 선박 설계 도면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공정 진행률 수치, 부품 재고 현황, 전국 협력사 납기 현황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28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혼자 앉아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강민서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박도윤이라고요. 전체 공정 데이터를 통합 관제하는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저는 박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설계에 얼마나 걸렸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7년이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매일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승인받는데 3주 걸리죠? 우린 오늘 밤 수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불편해졌어요.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더 걷다가 저는 강민서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건 노동력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냐고요.
빠른 건 인정하지만 그 속도를 만드는 게 결국 사람을 혹사하는 방식 아니냐고요. 강민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청업체를 했어요. 2000년에 부도 났어요. 어머니가 병원비를 못 냈습니다. 저는 대학 대신 여기 왔어요. 바닥부터 시작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빠른 건 원래 빨랐던 게 아니에요. 멈추면 죽었으니까 빨라진 겁니다. 이 나라 조선소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가진 게 없어서 기술을 악착같이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2097년. 저도 그 단어를 알았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해였죠. 그 당시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숫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강민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살아남으려고 버틴 나라예요.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무너지면 진짜 끝이었으니까 밤새 시스템을 바꾸고 기술자를 키운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숙소에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울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조선소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빠른 하청국가, 저임금 제조업, 단기 성과주의.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 브뤼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에너지 협상 회의가 열린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핀란드, 나토 대표단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어요. 저는 그 장소 설정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서울인가? 협상이라면 브뤼셀이나 두바이가 맞지 않나? 그런데 데이비드 밀러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카타르 측이 요청한 장소라고요. 회의는 서울 소공동 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부사장 하산 알카림이 먼저 발언했어요. 그는 고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차분했어요. 계산적인 눈빛이었지만 말은 직접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보다 가장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소피가 즉시 반응했어요. 유럽도 충분히 책임 있는 파트너라고요. 나토 체계 안에서 계약 신뢰도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하산은 소피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러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9년 유럽연합 에너지 기업과의 계약 파기권이 3페이지에 걸쳐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제목, 날짜, 기업명이 선명했어요. 하산이 말했습니다. 정치 논리가 바뀌면 계약도 바뀌더군요. 소피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산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유럽과의 관계가 어떻든 중동과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계약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파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위기에서도 한국은 유럽 편도 중동 편도 들지 않았어요. 에너지 공급망 복구 자체를 우선시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더 이득이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박이 빨리 움직이는지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하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늦게 약속해도 가장 먼저 도착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사는 겁니다. 그날 오후 카타르는 유럽보다 한국과의 슬롯 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중동 국가들이 유럽 조선 슬롯 확보보다 한국 슬롯 확보에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도 카타르도 아랍에미리트도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데이비드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왜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냐고요. 데이비드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럽은 회의를 열고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결국 남는 건 공급망입니다. 한국은 조용한데 이상하게 항상 준비돼 있더군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용한데 항상 준비돼 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한 건지.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서울 일정을 마치고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함부르크였어요. 아버지가 22해를 일했던 도시. 저는 이곳을 오랫동안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뭔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선소 노조 기록물 보관소에 갔습니다. 담당자에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를 요청했어요. 박스 12개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찾던 걸 찾을 것 같았어요. 한국 조선업의 급성장이 함부르크 조선소를 무너뜨렸다는 분석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경영진의 설계 현대화 거부 결정, 노조의 공정 자동화 반대, 신기술 도입 제안이 있었지만 표결에서 부결된 회의록,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다 한계에 부딪힌 재무제표, 한국 기업보다 2년 뒤진 납기, 3배 높은 단가.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때문이 아니었어요. 독일 조선소는 스스로 멈춰 있었습니다. 혁신을 거부했고 정치적 타협 속에서 경쟁력을 잃었어요. 한국이 빨라진 게 아니라 독일이 느려진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올라왔어요. 12살. 거실 소파. 술 냄새. 아버지가 TV를 켜놓고 화면 속 한국 조선소 뉴스를 보며 중얼거리던 장면. 저 나라가 우리를 굶겨 죽였어. 저는 그 목소리를 수십 년 동안 믿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인식이 그 한 문장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가 보였어요. 예전만큼 배가 없었습니다. 올리버 슈타인이라는 이름이 기억났어요. 아버지와 같이 일했던 노조 간부. 아직 함부르크에 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친 목소리. 술과 담배가 배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시절 조선소가 왜 무너진 것 같냐고요. 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아니더군, 우린 한국한테 진 게 아니라 멈춰 있었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인사를 하고 통화를 마쳤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울산 야간 작업 영상을 찾아봤어요. 강민서가 비를 맞으며 헬멧을 쓰던 장면. 폭우 속에서 크레인이 움직이던 장면.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다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잘못된 것에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북극 폭풍이 예상보다 심해졌어요. 기상청 예보가 계속 수정됐습니다. 나토 기상 데이터에는 향후 사흘간 북극 항로 운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럽 가스 저장량은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나토는 마지막 긴급 수송 작전을 승인했어요. 남은 2척의 선박이 이틀 안에 출항해야 했습니다. 북극 폭풍이 절정이 되기 전에 항로에 진입해야 한다는 계산이었어요. 창이 딱 36시간이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 다시 연락이 갔습니다. 강민서의 대답은 짧았어요. 알겠다고요. 그날 밤 울산은 전시 상황 같았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야간조가 투입되고 주간조가 잔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중 인력이 됐어요. 저는 나토 조사팀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2시간마다 공정 보고가 올라왔어요. 강민서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도 현장에 있었어요. 4시에도요. 6시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서 말했어요. 쉬는 시간이 없냐고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잠깐 웃었습니다. 이번엔 많이 웃는 편이라고요. 그날 오전 11시 작업자 2명이 탈진했습니다. 교체 인력이 즉시 투입됐어요.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선체 냉각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어요. 설계 수정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박도윤이 데이터를 분석했고 강민서가 현장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35분 만에 해결됐어요. 독일 기술자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저 속도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는 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기술을 악착같이 붙잡은 사람들. 멈추면 끝이었으니까 빨라진 나라. 강민서의 말이 귓속에서 돌았습니다. 32시간 만에 두 척이 모두 출항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북극 항로로 선박들이 진입했어요. 나토 위성이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국제뉴스가 터졌어요. 북극 폭풍 속 한국발 긴급 수송 작전. 전 세계가 그 항로를 봤습니다. 저는 도크 끝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빗속이었습니다. 선박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강민서가 옆에 왔습니다. 그녀도 말없이 같은 방향을 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그녀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싫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았습니다. 경외감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선박 두 척은 북극 항로를 통과했습니다. 사흘 뒤 첫 번째 선박이 노르웨이 해역에 진입했어요. 두 번째 선박은 12시간 뒤에 따라왔습니다. 유럽 가스 저장량이 임계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터미널 비상 사이렌이 해제됐어요. 국제뉴스에서 한국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울산 조선소 이야기였어요. 48시간 긴급 수리. 32시간 연속 작업. 북극 폭풍 속 출항 성공.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보도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한 건의 공정 성공이 아니라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기자들과 분석가들이 스스로 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말이 나왔어요. 공식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비공개 메모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한국 없이는 유럽 겨울을 못 넘겼다. 저는 나토 최종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맡은 건 저였어요. 에너지 공급망 분석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정리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선박 건조 점유율, 북극 항로 운항 가능 선박 보유 현황, 각국 에너지 인프라 의존도. 숫자를 정리하면 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군사 강국이 아니었어요. 핵무기도 없고 상임위 사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유럽의 겨울을 지킨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선박을 만들고 고치고 보낸 사람들이 있는 나라.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썼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어요. 이번 위기는 군사력이나 외교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공급망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움직인 국가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브리핑 당일 나토 회의실은 꽉 찼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어요. 3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소피도 있었어요. 데이비드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이번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저 개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래 그랬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공급망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데이비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는 가까스로 안정됐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가스 저장량이 다시 정상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함부르크 터미널이 다시 정상 가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위기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세계 질서는 조용히 바뀌어 있었어요. 나토 내부에 정식 문건이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안보 핵심 협력국 재분류 항목에 처음으로 한국이 이름을 올렸어요. 군사동맹 기반이 아닌 공급망 역량 기반으로 분류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한국 때문에 무너졌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저도 그 믿음 위에서 자랐어요. 한국의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폄하하면서 그게 정당한 분노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함부르크 노조 서류들이 말해준 건 달랐어요. 독일 조선업은 혁신을 거부했고 스스로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이 빨라진 게 아니라 독일이 느려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아버지는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향할 곳이 틀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에 한 번 더 갔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어요. 강민서와 함께 조선소 외곽을 걸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용접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이곳은 멈추지 않았어요. 작업복 입은 기술자들이 조용히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세상은 그들을 몰랐습니다. 뉴스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국제회의 연단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들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강민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이기려고 버틴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버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이미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감정적인 말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그 말이 역사였습니다. 전쟁은 정치인이 시작하지만 복구는 기술자가 합니다. 강민서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맞았습니다. 이번 유럽 에너지 위기도 그랬어요. 정치는 회의를 열었고 외교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박을 고치고 북극 폭풍 속으로 출항시키고 유럽의 난방을 살린 건 울산 조선소 기술자들이었어요. 한국은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핵무기도 없었어요. 상임위 사국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패권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빨리 움직였습니다. 가장 오래 버텼어요. 가장 책임감 있게 연결했습니다. 전쟁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무너진 세계를 다시 이어붙인 나라. 아무도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계가 멈추는 순간 모두가 그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어요.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세계 공급망의 핵심에 서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셨나요?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